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심장부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상징인 넥서스 퓨처의 컨트롤 타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시스템 과부하를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사방에서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평소라면 고요한 이성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공간은 절망적인 외침과 다급한 키보드 소리로 가득했다. 강민혁 대표는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꼿꼿했지만 수십 시간 동안 잠들지 못한 눈은 깊게 패어 있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지친 땀방울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등대를 지키는 선장처럼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파란색의 하한가 화살표는 그의 심장에 박힌 비수와도 같았다. 사이버 보안팀장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놈들의 공격이 너무나 집요합니다. 제1방화벽은 이미 뚫렸고 지금은 백업 데이터 서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과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명백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전쟁이었다. 강민혁은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쉴 새 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불과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넥서스 퓨처는 차세대 AI 운영체제 노아의 출시를 앞두고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 그의 인생을 바쳐 이룩한 꿈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에 의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해커들은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는 물론 수백만 고객의 개인 정보까지 탈취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들의 요구는 금전이 아니었다. 오직 넥서스 퓨처의 완전한 파멸, 그것뿐이었다. 언론은 이미 대한민국 IT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전화는 불이 나도록 울려댔다. 강민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떠오르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이 아닌 4년 전 그날의 풍경이었다. 세차게 비가 쏟아지던 밤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뒷좌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들 진우의 웃음소리. 한순간의 섬광과 함께 모든 것이 앗아갔던 그날의 기억. 아내는 그의 곁을 영원히 떠났고 5살배기 아들 진우는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실종으로 결론 내렸지만 강민혁은 단 한순간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회사를 성장시킨 이유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아들을 찾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진우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아들의 빈자리는 그의 삶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그날 밤처럼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내와 아들을 지키지 못한 남자가 수천 명 직원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나 있었을까?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만의 회사가 아니었다. 이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했다. 마치 넥서스 퓨처의 가장 약한 고리, 그리고 강민혁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단순한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그 배후의 도살인 증오와 악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분명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의 몰락을 간절히 바라는 어떤 존재가. 그는 즉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피로에 지친 임원들이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혁은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서로를 의심하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민혁은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후 강민혁은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멀어지는 별들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아들 진우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빠의 넥타이를 어설프게 메고는 잔뜩 폼을 잡고 있는 사랑스러운 5살 아이의 모습이었다.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약해서 너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네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만들어주겠다던 이 회사마저 잃게 될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의 개인 컴퓨터 화면에 작은 팝업창 하나가 깜빡이며 나타났다. 보통의 시스템 경고창과는 다른 아주 낯선 형태의 창이었다. 보안팀에서는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했다고 보고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창이 나타날 수 있는가? 강민혁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클릭했다. 그러자 검은 화면 위로 하얀색 글자들이 한자 한자 타이핑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심연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과도 같았다. 당신의 성은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기초는 아직 남아있다. 강민혁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해커들의 조롱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인가? 그는 긴장 속에서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났다. 성벽을 다시 쌓을 기회를 주겠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 문장 아래에는 yes와 no라는 2개의 선택지만이 존재할 뿐 다른 어떤 정보도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일 수 있었다. 적들이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파놓은 덫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인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벼랑 끝에 몰린 자에게는 동아줄이 썩었는지 아닌지를 따질 시간이 없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은 어쩌면 운명을 건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 낡고 허름한 보육원의 작은 방 안에서는 한 아이가 낡은 노트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아이 레어. 아이는 자신의 화면에 떠오른 yes라는 응답을 확인하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다시 키보드 위를 유영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각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정체불명의 메시지에 희망을 걸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자존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컴퓨터 화면이 바뀌더니 넥서스 퓨처의 전체 네트워크 구조도가 복잡한 홀로그램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와 푸른색으로 표시된 방어선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신의 시점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광경이었다. 순식간에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분석되고 적의 다음 공격 목표가 예측되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새로운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존의 어떤 보안 프로토콜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의 방어 코드였다. 강민혁은 IT 전문가로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천재의 영역이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체불명의 협력자는 말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며칠 밤낮을 세워도 막지 못했던 공격의 흐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막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을 연결했다. 상황 보고해. 지금 서버 쪽에서 무슨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흥분과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정체불명의 트래픽이 유입되면서 적의 공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령. 강민혁은 그 말을 되뇌었다. 어쩌면 정말 유령일지도 모른다.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악마가 있다면 그를 돕는 유령 하나쯤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그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방어 코드들은 마치 아름다운 시처럼 혹은 정교한 교향곡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이 분야에 바쳐왔지만 이런 수준의 코딩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일까? 적의 배후를 아는 자일까? 아니면 순수한 정의감에 불타는 또 다른 천재 해커일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지 무엇을 원하나? 답장은 거의 즉시 돌아왔다. 나는 먼지를 모아 별을 만드는 자, 스타더스트. 원하는 것은 진실. 그 짧은 문장에서 강민혁은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이 미지의 존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넥서스 퓨처의 생존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처럼 절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치고 치아우추이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적이 누구든 그 배후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돕는 이 미지의 존재와 함께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아들 진우의 액자를 바라보며 그는 굳게 다짐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매연지를 모아 별을 만드는 자, 스타더스트. 강민혁은 모니터에 떠오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시적인 은유와 함께 감출 수 없는 강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상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역할을 규정했다.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서 위대한 것을 창조하는 존재.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실이었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감추어진 진실. 강민혁의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이 익명의 존재는 아군인가 아니면 더 교활한 적인가? 넥서스 퓨처의 시스템에 이토록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실력이 회사를 구원할 칼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숨통을 끊을 칼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보안팀장 박진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박 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주게. 그리고 자네 팀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가 2명도 함께. 극비 사항일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그의 지시에 박진수 팀장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표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세 남자가 대표 집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민혁은 그들에게 자신의 개인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스타더스트와의 짧은 대화 내용과 함께 그의 능력 증명처럼 펼쳐진 네트워크 구조도 홀로그램이 떠 있었다. 박진수 팀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전문가로서 한눈에 저 분석 자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들이 수십 시간을 쏟아부어도 파악하지 못했던 공격의 핵심 루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표님, 이자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외부의 모든 비인가 접근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님의 개인 단말기에... 그의 목소리가 혼란으로 떨렸다. 강민혁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나도 모른다. 자신을 스타더스트라고만 밝혔어. 그리고 그는 우리를 도우려 하는 것 같다. 아니, 최소한 우리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박진수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평생을 사이버 보안 분야에 몸담아온 원칙주의자였다. 그의 눈에 스타더스트는 그저 또 다른 침입자에 불과했다. 위험합니다, 대표님. 이것은 적들의 고도화된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가 그 희망에 의지하는 순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우리 시스템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의 주장은 타당했다.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 함께 온 분석가들 역시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민혁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때로는 거대한 도약을 위해 절벽으로 몸을 던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 박 팀장 자네의 팀이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해결책이야. 강민혁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차마 불가능하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바로 그 대답이었다. 강민혁은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마치 스타더스트와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그가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다. 증명이 더 필요한가 좋다. 1분만 시간을 주면 놈들의 송곳니 하나를 부러뜨려 주겠다. 그 메시지를 본 박진수 팀장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안 됩니다. 저 자가 시스템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당장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그가 다급하게 대표의 컴퓨터로 손을 뻗으려 했다. 하지만 강민혁이 그의 팔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켜보자. 어차피 최악의 상황이야.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나.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진수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집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정확히 1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 한쪽에 설치된 메인 서버 현황판에 수많은 경고등 중 일부가 거짓말처럼 녹색 안정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동시에 박진수 팀장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다급한 진동과 함께 알림을 보냈다. 팀장님, 3번 데이터 센터를 공격하던 본넷의 일부가 역으로 공격을 받아 마비되었습니다. 공격 트래픽의 7%가 감소했습니다. 7%. 전체 위기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불가능의 영역에 생긴 균열이었고 절망의 댐에 뚫린 작은 구멍이었다. 스타더스트는 자신의 말을 증명했다. 그것도 아주 우아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는 단순히 공격을 막아낸 것이 아니었다. 공격의 근원지 중 하나를 찾아내 역으로 파괴해버린 것이다. 박진수와 두 분석가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해킹의 기술을 넘어선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실력이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수만 개의 좀비 PC로 이루어진 본넷의 지휘 서버를 찾아내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가능성이 보였다.
스타더스텍에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놈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당신의 시스템 안에 기생하고 있었다. 당신들 내부에도 그들의 눈과 귀가 존재한다. 내부 조력자. 강민혁이 막연하게 의심했던 사실을 스타더스트가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박진수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팀장 이 시간부로 스타더스트와의 협력을 승인한다. 하지만 대표님, 박진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강민혁의 눈빛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이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에게 보안팀의 모든 분석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스타더스트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스타더스트라는 존재에게서 단순한 실력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종류의 분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넥서스 퓨처를 공격하는 세력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강민혁은 키보드를 통해 자신의 첫 번째 공식적인 요청을 보냈다. 우리를 돕는 이유가 무엇이지?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답장은 이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마치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것처럼. 4년 전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나 또한 잃었다. 진실은 그날의 파편 속에 잠들어 있다. 나는 그 파편을 맞추기 위해 여기에 왔다. 4년 전.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강민혁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뇌리에는 빗속의 교통사고와 아내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사라진 아들 진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자가 그날의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단 말인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4년 전 그날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가? 혼란스러움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스타더스트가 던진 이 미끼는 강민혁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스타더스트를 믿는 것을 넘어 반드시 함께 해야만 했다. 강민혁은 박진수 팀장에게 이 일에 대한 모든 보고는 자신에게 직통으로 하도록 명령하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여 내부의 첩자를 경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스타더스트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좋다, 스타더스트. 당신을 믿겠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달라. 화면에는 즉시 새로운 지시가 나타났다. 그것은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추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었다. 보육원의 작은 방 레오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강민혁의 메시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4년 전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할 때 아이의 작은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아이에게는 그날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섬광과 굉음,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뿐이었다. 아이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강진우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있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을 이용해 그의 성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아들의 본능이자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였다. 런은 다시 키보드 위에 작은 손가락들을 올렸다. 지금부터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적들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인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두렵지 않았다. 화면 너머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아이는 기꺼이 어둠 속의 유령이 되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혁의 집무실과 보육원의 작은 방 2개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적을 향한 방역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강민혁의 집무실은 이제 어둠 속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소가 되었다.
스타더스트와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잉크로 체결된 계약과도 같았다. 그는 박진수 팀장을 포함한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이 사실을 공유하고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독립적인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 넥서스 퓨처라는 거대한 성의 심장부에 오직 그들만이 아는 작은 밀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곳에서 강민혁은 미지의 동맹과 함께 회사의 운명을 건 싸움을 시작했다. 스타더스트의 분석은 빛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을 들여다보듯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손끝에서 복잡한 코드들은 의미를 가진 언어가 되었고 숨겨진 악성 코드는 모습을 드러낸 독사가 되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보내왔다. 그의 보고서는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적들은 다수의 소규모 그룹으로 위장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는 수많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닌 그 지휘자를 찾아야 한다. 스타더스트의 메시지는 강민혁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는 지금까지 눈앞에 닥친 불을 끄는 데에만 급급했지만 이제는 화재의 근원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넥서스 퓨처의 예상치 못한 저항은 적의 심장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CEO 윤태석은 값비싼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의 앞에 선 해킹팀의 리더는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넥서스 퓨처의 대응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함정을 파놓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백도어 일부가 역추적당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석은 와인잔을 3개 내려놓았다. 붉은 와인이 잔 밖으로 넘실거렸다. 그의 얼굴에 여유롭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예측이라고 강민혁 그 자식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 그의 보안팀은 이미 껍데기만 남았을 텐데. 다른 세력이 개입한 건가? 경쟁사 아니면 정부기관. 그는 강민혁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강민혁은 뛰어난 개발자이자 경영자였지만 이런 종류의 비정규적인 심리전에는 능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이 정교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어는 결코 강민혁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윤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누가 감히 자신의 계획에 회방을 놓는단 말인가. 그는 이 계획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다. 단순히 넥서스 퓨처를 파산시키는 것을 넘어 강민혁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과거 자신을 뛰어넘어 업계의 총아로 떠올랐던 후배에 대한 비틀린 질투와 열등감이 그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언론사에 뿌려놓은 자료들 지금 당장 터뜨려. 기술적인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민혁의 숨통을 사회적으로도 조여야 해. 윤태석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저항이 거세다면 현실 세계에서 그를 무너뜨리면 그만이었다. 그의 거대한 자본과 권력은 언론을 움직이고 여론을 조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의 지시가 떨어진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넥서스 퓨처를 둘러싼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넥서스 퓨처 고객 정보 유출 알고도 은폐 의혹, CEO 강민혁의 독단적 경영이 부른 예견된 참사, 차세대 OS 노화, 치명적 결함 발견 등의 악의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심지어 해킹 사태가 넥서스 퓨처 내부의 소행이며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라는 억측까지 난무했다. 회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성난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에는 패배주의와 불신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강민혁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묵묵히 버텼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어둠 속에서 보내오는 스타더스트의 메시지 때문이었다. 외부의 소음은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수록 그들의 본질은 허술해지는 법이다. 스타더스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적의 심리전이 시작되자 더욱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강민혁에 보이지 않는 멘토이자 유일한 동지였다. 강민혁과 스타더스트의 협력은 점점 더 깊어졌다. 강민혁은 회사의 방대한 서버 로그와 데이터를 스타더스트에게 제공했고, 스타더스트는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들을 건져 올렸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보고와 지시가 아니었다.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고 다음 수를 예측하며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체스를 두는 두 명의 파트너와 같았다. 보육원의 작은 방 레오는 화면 가득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며 작은 주먹을 쥐었다. 아이는 이 모든 공격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 분노를 차가운 논리로 바꾸어 키보드 위에 쏟아냈다. 아이의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레오는 적들이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 수백만 개의 데이터 패킷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서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범인이 현장에 남긴 지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수많은 위장 서버와 IP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었지만 그 고유한 디지털 서명만큼은 지우지 못했던 것이다. 레오는 그 서명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고된 작업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스타더스트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 강민혁에게 보냈다. 찾았다. 공격 자금의 출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여러 단계로 세탁되었지만 최초 자금의 흐름이 시작된 곳을 특정했다. 블루 스카이 캐피탈.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은 없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용 창구다. 강민혁은 블루 스카이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 회사는 몇 년 전 타이탄 인더스트리가 인수했다가 조용히 청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진 투자사였다. 윤태석.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오랜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바로 옛 선배이자 가장 잔인한 경쟁자인 윤태석이 있었다. 그 회사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나? 강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스타더스트의 답은 간결했다. 이미 문은 열렸다. 잠시 후 강민혁의 모니터에 블루 스카이 캐피탈의 내부 회계 장부가 떠올랐다. 그곳에는 이번 해킹 공격을 위해 여러 다크웹 해커 그룹에게 거액의 비트코인이 지불된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드디어 방역에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임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무력감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방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손에 쥔 공격수로서 거대한 악의 제국을 향한 방역을 시작할 참이었다. 어둠 속에서 맺어진 비밀스러운 계약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블루 스카이 캐피탈의 회계 장부가 떠있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4년간 그를 짓눌러온 거대한 어둠의 실체였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는 적의 맨얼굴이었다. 윤태석. 한때는 존경하고 따랐던 선배. 이제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마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그는 즉시 박진수 팀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재무이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이들은 지난 며칠간 강민혁과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그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이었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보안이 확보되자 강민혁은 스타더스트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공격의 배후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타이탄 인더스트리와 윤태석의 이름까지. 회의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두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법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업적 경쟁을 넘어선 명백한 기업 테러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스타더스트가 제공한 자료는 명백했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한 해킹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법정에서 윤태석의 교활한 변호인단은 이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얼마든지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 확실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강민혁은 이미 그 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스타더스트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일격은 자신의 손으로 날려야 했다. 그는 측근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반격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될 것이오. 첫째, 스타더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적의 내부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한다. 둘째,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그림자 속의 전쟁이 될 걸세. 그의 말에 동요하던 임원들의 눈빛이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방어전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진 방역 계획이 생겼기 때문이다. 패배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강민혁은 각자에게 비밀 임무를 부여했다. 박진수 팀장은 스타더스트와의 유일한 연락책 역할을, 법무팀장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소송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도시의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보육원, 희망의 집. 이곳의 시간은 넥서스 퓨처의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달리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에서 아이들이 햇살을 받으며 뛰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리에 섞이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낡은 노트북에 몰두하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바로 러였다. 러에게 이 보육원은 세상의 전부였다. 4년 전 큰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의 이름도 부모님의 얼굴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레어라는 이름은 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원장 수녀님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아이의 관심사는 또래 친구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낡은 노트북 화면 속 무한한 디지털 세계였다. 원장 수녀님은 레오가 걱정스러웠다. 아이는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특했지만 그만큼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여러 번 바깥에서 뛰어놀기를 권했지만 아이는 언제나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아이가 낡은 노트북 한 대로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러가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인 4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아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4년 전 발생했던 대형 교통사고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기사 속에서 강진우 당시 5세 현장서 실종이라는 문장을 보게 되었다. 강진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레어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단편적인 이미지와 소리가 떠올랐다.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아이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 이름, 넥서스 퓨처 대표 강민혁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레어는 강민혁이라는 사람을 남몰래 지켜봐 왔다.
그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 읽고 그가 만든 회사에 대해 공부했다. 그를 알면 알수록 레오는 그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최근 넥서스 퓨처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아이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터득한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해킹 실력을 이용해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지키려는 아들의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레오는 강민혁에게 블루스카이 캐피탈의 정보를 넘겨준 후에도 쉬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태석이라는 인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했다. 유령 회사 하나만으로는 그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레오는 더 깊숙한 곳,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심장부 윤태석의 개인 서버를 향해 보이지 않는 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전략 회의가 한창이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다. 블루스카이 캐피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본 결과 대부분이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쳐 현금화되었습니다. 장부만으로는 윤태석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직접 이 일을 지시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스타더스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미 그는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었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개인 단말기로 돌아가 스타더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훌륭한 시작이었어. 하지만 결정타가 필요하다. 윤태석과 해킹팀 리더 사이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나. 메시지를 보낸 후 강민혁은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다. 이번 요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내부 통신망, 그것도 회장의 통신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디지털 세계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다. 수많은 보안 장치와 감시 시스템을 뚫어야만 했다. 만약 실패하여 흔적이라도 남기게 된다면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터였다. 보육원의 작은 방. 레오는 강민혁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작업과는 난이도가 달랐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도전 의식이 타올랐다. 화면 속 강민혁의 지친 얼굴 사진을 보았을 때 아이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레오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이는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며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 나섰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성벽의 작은 균열을 찾아내는 것과 같았다. 수십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아이는 마침내 유지 보수용으로 열려있는 아주 작은 비상 통로를 발견했다. 아이는 유령처럼 그 통로를 통해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거대한 성 안으로 잠입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의 존재가 발각되기 전에 거대한 악의 심장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훔쳐 나와야만 했다. 윤태석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했다. 디지털 전선에서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그는 인내심을 잃고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바로 여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흉기였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거대 자본에 길들여진 언론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넥서스 퓨처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시작했다. 밤사이 인터넷 세상은 강민혁을 향한 악의적인 헤드라인으로 뒤덮였다. 단독 넥서스 퓨처 해킹 피해 규모 축소, 투자자 기만 의혹, 강민혁 대표 비상 경영 속 호화 생활 논란, 내부 고발자 등장, 모든 것은 예견된 인재였다.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증되지 않은 억측들은 사실인 양 포장되었고 강민혁의 과거 발언들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그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대중은 쉽게 선동되었고 분노의 화살은 넥서스 퓨처를 향했다. 강민혁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회사 로비는 항의하는 소액 주주들과 자극적인 장면을 담으려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한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가 그의 등을 날카롭게 찔렀다. 함께 싸워온 동료들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윤태석이 노리는 것이었다. 내부로부터의 붕괴. 비상임원회의에서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수습을 위한 제스처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고개를 숙여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의 눈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윤태석의 의도대로 굴복하는 길이기도 했다. 강민혁은 지친 눈을 감았다.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그는 리더였다. 그는 개인의 감정보다 회사의 생존을 우선해야 했다. 그가 침묵하는 사이 회의실의 공기는 절망의 무게로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개인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스타더스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폭풍이 거셀수록 등대는 더 밝게 빛나야 한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은 마치 강민혁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보낸 것처럼 그의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우리는 고개 숙이지 않는다. 우리는 피해자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이 모든 공격의 배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언론이 우리의 적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알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임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한편 보육원의 작은 방에서 레오는 자신과 강민혁을 향해 쏟아지는 디지털 세계의 폭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강민혁이 더 큰 공영에 처한 것은 아닌지 잠시 자책했다. 자신이 그의 시스템에 접근한 것이 빌미가 되어 내부 소행설 같은 억측을 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는 짧았다. 아이는 그 감정을 더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바꾸었다. 레오는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내부 서버. 그 중에서도 윤태석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단말기의 통신 기록을 목표로 삼았다. 회장의 모든 비밀스러운 지시는 그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수십 겹의 보안 장벽과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레오는 그림자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아주 작은 틈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러던 중 레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를 발견했다. 통신 기록을 뒤지던 과정에서 우연히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의 원본 소스 코드 파일을 발견한 것이다. 해커들은 보통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즉시 파기한다. 하지만 이 파일은 어째서인지 삭제되지 않은 채 서버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마치 범인이 자신의 완벽한 작품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것처럼. 호기심에 이끌려 파일을 분석하던 레오의 눈이 커졌다. 코드의 구조가 너무나도 독특하고 예술적이었다. 일반적인 악성 코드처럼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우아하고 정교했다. 그리고 코드 곳곳에서 다른 프로그래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서명과도 같은 코딩 습관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 한 구석에 남기는 작은 사인과도 같았다. 레오는 직감했다. 이것은 평범한 다크웹 해커의 솜씨가 아니다. 이 코드를 만든 사람은 진정한 천재이며 자신의 실력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아이는 즉시 그 독특한 코드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도 더 된 낡은 프로그래밍 포럼의 게시물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레오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스타일의 코드를 사용하는 전설적인 익명의 프로그래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의 닉네임은 프로메테스.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거인처럼 그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고 홀연히 사라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의 활동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프로메테스. 레오는 이 이름을 단서로 다시 추적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가 지금처럼 거대 기업이 되기 전 윤태석이 주도했던 한 작은 벤처 프로젝트의 개발자 명단에서 프로메테스의 본명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이번 해킹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의 핵심 로직과 매우 유사한 보안 알고리즘을 개발한 장본인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태석은 다크웹에 이름 없는 해커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전설적인 천재 프로그래머 프로메테스를 어떤 방법으로든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이번 공격을 위한 맞춤형 무기를 만들게 한 것이다. 이것은 블루스카이 캐피탈의 자금 흐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였다. 레오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발견을 정리하여 즉시 강민혁에게 전송했다. 메시지에는 프로메테스의 신상 정보와 그가 과거 윤태석과 함께 일했다는 증거, 그리고 이번 악성 코드와 그의 과거 코드 샘플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한 천재 프로그래머의 비극과 거대 기업의 추악한 음모가 얽힌 복잡한 드라마가 되었다. 강민혁은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 속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그때 스타더스트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린 패잔병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짧고 강렬한 명령을 내렸다. 사람을 찾읍시다. 이름은 프로메테스. 우리가 그를 먼저 찾아야만 하오. 폭풍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거대한 파도는 윤태석의 발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사무실은 이제 방역을 위한 심장부가 되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스타더스트가 던져준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은 안개 속을 헤매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정표가 되었다. 그는 언론의 광기 어린 비난을 뒤로하고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향한 사냥을 시작했다. 그는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최고의 보안 컨설팅 업체의 비밀리에 접촉했다. 공식적인 회사 업무가 아닌 강민혁 개인의 의뢰였다. 그의 요구사항은 단 하나였다. 10년 전 프로메테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천재 프로그래머를 찾아주시오. 그의 본명은 차민준으로 추정된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조용하게. 베테랑 요원들은 스타더스트가 찾아낸 디지털 족적들을 바탕으로 추적을 시작했다. 차민준은 마치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재산도 공식적인 금융거래 기록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유령이라도 그림자는 남기는 법. 스타더스트는 그가 사용하는 아주 소액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 결제 내역과 가명으로 활동하는 몇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을 추가로 확보해 전달했다. 그것은 거대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과도 같은 단서들이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조사팀은 마침내 그의 거처를 찾아냈다. 그곳은 화려한 IT밸리가 아닌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이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격리한 채 잊혀지기를 바라는 한 남자의 마지막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강민혁은 보고를 받자마자
누구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이것은 힘으로 제압할 문제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에 그 역시 혼자여야만 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오피스텔 내부는 예상보다 더 황량했다. 방 안에는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의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그 위로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천재의 작업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절망과 체념의 공기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꺼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차민준 전설의 프로메테스였다. 강민혁의 등장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는 찾아올 손님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올 것이 왔군. 윤태석이 보냈나 입막음을 하러 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강민혁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태석이 보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넥서스 퓨처의 강민혁입니다. 당신이 만든 예술 작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죠. 그는 공격이나 악성 코드라는 단어 대신 예술 작품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 말에 차민준의 공허한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예술 작품이라.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직 있었다니 놀랍군. 하지만 그건 이제 더러운 흉기일 뿐이야. 당신을 찌르고 결국엔 나 자신마저 파괴할 흉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배어 있었다. 강민혁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스타더스트가 분석한 코드 비교 자료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저는 개발자입니다, 차민준 씨. 그래서 압니다. 이 코드는 돈 때문에 혹은 단순한 악의로 만들어진 코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만든 이의 철학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었던 거겠지요. 윤태석이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붙잡고 있었을 테니 강민혁의 접근 방식은 차민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발자로서 그의 코드를 이해하고 한 인간으로서 그의 고통을 공감하려 했다. 차민준의 단단했던 방어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지? 당신의 딸 하늘 양에 대해 들었습니다. 강민혁의 한마디에 차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 윤태석은 바로 그 아이의 막대한 병원비와 신약 치료를 빌미로 차민준의 목에 족쇄를 채웠던 것이다. 강민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윤태석은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석의 노예로 남아 당신의 위대한 재능을 범죄에 사용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저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그 지옥에서 벗어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 양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모든 것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태석이 제공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차민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흐느낌과 함께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악마야.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나의 자부심, 나의 코드,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그는 단지
당신의 회사를 파산시키려는 게 아니야. 차민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윤태석의 최종 목표는 넥서스 퓨처의 인수가 아니었다. 그는 강민혁이 수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차세대 AI 운영체제 노아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었다. 이번 해킹 공격은 그 기술을 훔치기 위한 거대한 연막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는 넥서스 퓨처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붙인 뒤 헐값에 인수하여 합법적으로 모든 기술을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다. 차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몇 번의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그가 윤태석과 주고받았던 모든 비밀 통신 기록과 음성 파일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윤태석이 직접 해킹을 지시하고 기술 탈취 계획을 의논하는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악마의 계약서이자 이 추악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모든 자료를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담아 강민혁에게 건넸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부디 그 악마를 심판해 주시오. 내 딸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오랜 굴레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강민혁은 저장 장치를 소중히 받아들었다. 그는 차민준의 어깨를 한번 힘주어 잡았다.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위로와 약속의 의미를 담아서 그는 오피스텔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한 천재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윤태석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채올라탄 강민혁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꺼내 스타다스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프로메테스는 우리와 함께한다. 불은 되찾았다. 답장은 즉시 돌아왔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강민혁은 고개를 들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윤태석이 쌓아 올린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사냥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보육원의 작은 방.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 속에서 레오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짧은 메시지를 응시했다. 프로메테스는 우리와 함께한다. 불은 되찾았다. 강민혁이 보낸 그 문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를 향한 신뢰의 증표이자 승리가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낭만적인 선언이었다. 아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윤태석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은 손에 들어왔다. 차민준이 넘겨준 증거들은 법정에서 그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레오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모든 사건의 근원 윤태석이 강민혁에게 이토록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단지 사업적인 질투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아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러는 결심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깊은 곳, 바로 윤태석의 개인 서버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공식적인 업무 서버가 아닌 그의 모든 비밀과 욕망이 담겨있는 디지털 판도라의 상자. 그곳은 차민준조차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윤태석이라는 악마의 심장부였다. 아이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윤태석의 개인 서버는 예상대로 철옹성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 보안 시스템은 물론 그가 직접 고용한 화이트 해커들이 설계한 맞춤형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었다. 침입자의 흔적을 역추적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파괴해버리는 공격적인 방어 시스템이었다. 레오는 마치 거대한 용이 지키고 있는 보물 창고로 잠입하는 작은 생쥐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창의력을 동원했다. 그는 정면으로 벽을 뚫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의 아주 작은 빈틈 수억 개에
데이터 패킷이 오가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찰나의 시간차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여러 개의 작은 데이터 조각으로 나누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유령처럼 조금씩 내부로 흘려보냈다. 그것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 되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인내의 과정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레오는 마침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더욱 복잡한 미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태석의 편집증적인 성격을 반영하듯 서버의 파일 구조는 암호화도 같았다. 중요한 파일들은 여러 단계에 걸쳐 암호화되어 있었고 폴더 이름들은 그 내용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레오는 마치 고대 유적을 탐사하는 고고학자처럼 파일들의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 그리고 서로 간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며 윤태석의 사고방식을 역으로 추적해 나갔다. 그러던 중 아이의 눈에 유독 낯선 이름의 폴더 하나가 들어왔다. 다른 폴더들이 프로젝트명이나 날짜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그 폴더의 이름은 프로젝트 독수리였다. 독수리. 먹잇감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사냥하는 잔인하고 집요한 포식자. 레오는 직감적으로 이 폴더 안에 자신이 찾던 무언가가 잠들어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아이의 앞에는 마지막 관문이 나타났다. 그것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생체 인식 기반 암호 시스템이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암호가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타이핑 습관과 리듬, 심지어는 심박수의 변화 패턴까지 분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살아있는 자물쇠였다. 레오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을 억지로 뚫으려다가는 즉시 발각되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아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레오는 윤태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했다. 그의 과거 인터뷰 영상 공식 석상에서의 연설,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는 컴퓨터 기종과 키보드 종류까지. 그리고 차민준이 넘겨준 음성 파일 속에서 윤태석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포착해냈다. 아이는 그 소리를 음파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패턴으로 변환하고 그의 타이핑 습관을 재현하는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냈다. 마침내 런은 숨을 멈추고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암호 해제를 시도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실패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부드럽게 전환되면서 프로젝트 독수리 폴더의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용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을 여는데 성공한 것이다. 폴더 안의 내용물은 레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년간 윤태석이 강민혁과 그의 가족을 사찰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사진, 동영상, 도청 기록, 심지어는 그들이 버린 쓰레기 속에서 찾아낸 영수증까지. 그것은 비즈니스 경쟁자의 동향 파악 수준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관음증의 결과물이었다. 레오는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끼며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4년 전 그날의 날짜가 찍힌 하위 폴더를 발견했다. 아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십 장의 사고 현장 사진이었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 빗속에서 번쩍이는 구급차의 경광등, 그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누군가의 모습. 레오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이는 다른 사진 하나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사진 속에는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다. 아이는 화면을 확대했다.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이마 한쪽에 있는 작은 흉터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다. 레오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마를 만졌다. 자신의 이마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그 순간 레오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잊고 있던 혹은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세차게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 엄마의 다급한 외침,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진우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함께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파일의 정보를 확인했다. 파일명은 강진우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강진우. 인터넷에서 보았던 그날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다는 아이의 이름,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 레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앗아간 자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윤태석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원수였다. 분노와 슬픔이 아이의 작은 몸을 잠식했다. 하지만 아이는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감정을 차가운 결심으로 응축시켰다. 그는 더 이상 스타더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강민혁의 잃어버린 아들 강진우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구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사진들 옆에는 조작된 경찰 보고서와 사고를 단순 과실로 위장하기 위한 가짜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윤태석은 강민혁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사망했으며 아들인 자신은 기억을 잃은 채 납치되어 보육원에 버려졌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레어 아니 진우는 모든 파일을 자신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로 복사했다. 그리고 윤태석의 서버에 들어왔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는 유령처럼 왔다가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쥔 악령이 되어 떠났다. 아이는 낡은 노트북의 전원을 껐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지만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본사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장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태석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넥서스 퓨처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를 바로 자신의 안방에서 개최했다. 그는 모든 언론사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을 초대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몰락을 만천에 공개하고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을 거행하기 위한 잔혹한 쇼였다.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넥서스 퓨처의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회사를 비난하는 뉴스 헤드라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윤태석은 주주들 앞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한때 업계의 미래를 이끌었던 한 위대한 기업이 길을 잃고 좌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거짓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교묘하게 강민혁의 경영 실패와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며 넥서스 퓨처가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치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린 구원자인 것처럼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대로 넥서스 퓨처의 위대한 유산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 타이탄 인더스트리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넥서스 퓨처를 인수하여 정상화의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미리 포섭된 일부 주주들과 그의 측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윤태석에게로 넘어간 듯 보였다. 모든 카메라가 회의장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보였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수척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강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 위로 터졌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회사의 위기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자신의 반론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저는 한 천재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로메테스.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죄로 영원히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은 거인이죠.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다. 모두가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혁은 윤태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여기 우리 시대에 프로메테스가 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악마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바로... 그는 손가락으로 윤태석을 가리켰다. 당신이요, 윤태석 회장. 강민혁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윤태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다. 그의 옆에 있던 변호인단이 즉시 마이크를 잡고 반박했다. 근거 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패배를 눈앞에 둔 사람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강민혁 대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불법적인 해킹으로 얻은 조작된 자료 따위가 아닌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증거 말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그들은 이미 강민혁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든 그 증거의 획득 경로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주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에 설득력을 느끼는 분위기였다. 윤태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날 시간이었다. 강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윤태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에게 회의를 마무리하라고 손짓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회의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깜빡이더니 무대 뒤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정전인가 싶어 모두가 웅성거리는 찰나 화면 중앙에 먼지들이 모여 별을 이루는 듯한 신비로운 로고 하나가 떠올랐다. 스타더스트.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기계로 변조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앳된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증거를 원한다고 했나? 윤태석 좋다. 지금부터 너의 죄를 만천에 공개하겠다. 이것은 심판의 시간이다.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뼈를 얼릴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윤태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소리쳤다. 뭐야, 당장 저걸 꺼. 보안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회의장의 모든 시스템은 이미 스타더스트, 아니 강진우의 손에 완벽하게 장악된 상태였다. 화면에는 가장 먼저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윤태석과 차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넥서스 퓨처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방화벽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내 말 알아듣겠나? 프로메테스. 윤태석이 직접 공격을 지시하는 목소리였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윤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바로 블루스카이 캐피탈의 비밀 계좌 내역으로 바뀌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다크웹 해커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그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민혁을 음해하기 위해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뿌려진 검은 돈의 흐름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윤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진우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화면에 프로젝트 독수리라는 폴더 이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4년 전 빗속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들이 한 장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체, 그리고 하얀 천에 덮여 들것에 실려 나가는 강민혁 아내의 모습.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삼켰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의 지옥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강진우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며 필사적으로 아빠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 스피커에서는 기계음이 섞인 아이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하지만 그 어떤 절규보다도 슬프게 울려 퍼졌다. 이 아이가 바로 나 강진우다. 그리고 저 남자는 네가 고용한 해결사. 너는 나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했고 나의 어머니를 죽였으며 내게서 모든 기억을 빼앗아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분노 어린 고함이 윤태석에게 쏟아졌다. 윤태석은 더 이상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 속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 옆에 떠오른 강진우 처리 완료라는 파일명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모든 비밀, 그의 가장 추악한 죄악이 세상에 드러났다. 강민혁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스타더스트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잔인한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돕던 미지의 존재에게서 느껴졌던 그 분노의 정체를.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지키고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던 것이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났을 때 스크린에는 단 한 문장이 떠올랐다. 아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 문장을 끝으로 화면은 꺼졌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윤태석에게로 곧장 향했다. 윤태석 씨, 당신을 기업 테러 살인 교사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태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강민혁에게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멀게만 들렸다. 그의 온 신경은 방금 전 스크린에 떠올랐던 마지막 문장, 아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못 박혀 있었다. 아빠. 4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단어. 그의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을 구원한 익명의 천재 해커 스타더스트였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길고 잔인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 위에서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아무것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텅 빈 스크린만이 보였다. 그는 그곳에서 아들의 얼굴을, 아들의 목소리를, 아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셔츠 앞서풀 적셨지만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박진수 팀장과 임원들이 그에게 달려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거대한 승리에 대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 기업의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승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정말로 되찾아야 했던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진우, 내 아들. 진우가. 그는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혹시라도 이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까봐.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수많은 손들과 마이크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 개인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스타더스트, 아니 진우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암호화된 코드가 아니었다.
그 어떤 설명도 인사도 없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주소 하나였다. 서울시 은평구 희망의 집 보육원. 그것은 초대장이었다. 4년간 그가 애타게 찾아 헤맸던 세상의 끝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곳으로의 초대. 강민혁은 자신을 붙잡는 모든 손들을 뿌리쳤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군중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외침, 임원들의 만류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더 이상 거대 IT 기업의 CEO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을 되찾기 위해 달리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채 올라탄 그는 시동이 걸리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차를 몰았다.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4년의 시간과 최근 며칠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바로 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자신을 돕던 그 경이로운 실력의 해커가 고작 5살의 기억을 잃고 홀로 세상에 남겨졌던 자신의 작은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은 아들을 잃어버린 무능한 아버지였다. 아들을 찾는다는 핑계로 일에만 미쳐 있는 동안 정작 그 아이는 낡고 차가운 보육원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제대로 먹기는 했을까? 아프지는 않았을까? 밤마다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지는 않았을까?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동시에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그리고 아빠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 아들아. 얼마나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희망의 집 보육원.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빛바랜 간판이 그를 맞았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타이탄 인더스트리의 화려한 빌딩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박하고 조용한 공간. 이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육원의 작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에서는 아이 몇몇이 해맑게 웃으며 놀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저 아이들 속에 내 아들이 있을까? 그때 그의 낯선 등장을 발견한 한 수녀님이 다가왔다. 인자한 미소를 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궁금증이 함께 서려 있었다.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강민혁은 마른 입술을 애써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혹시 여기에 레오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는 진우라는 이름 대신 아들이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이름을 불렀다. 수녀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언가를 직감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레오를 만나러 오셨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이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강민혁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수녀님은 그를 조용히 안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는 벽에 걸린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중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여러 아이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속 구석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작은 아이. 4년 전과 다름없는 똘망똘망한 눈,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오똑한 콧날. 틀림없는 그의 아들 진우였다. 수녀님은 그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입은 옷,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고 차분한 눈빛.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강민혁을 마주 보았다.
4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된 듯한 영원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울렸다. 그는 아이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의 얼굴을, 이마의 작은 흉터를, 그 모든 것을 확인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아빠의 따뜻한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마침내 강민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차마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것만 같았다. 대신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 말에 아이의 차분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열렸다. 그리고 4년 만에 강민혁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괜찮아요. 이제 오셨으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빠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너무나도 작고 마른 몸. 그는 아들이 부서지기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온 힘을 다해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차갑고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4년 전 아들의 5번째 생일에 그가 직접 목에 걸어주었던 작은 은재 목걸이. 시간의 흐름 속에 색은 바랬지만 그가 새겨주었던 아들의 이니셜 JW는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강민혁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진우야, 내 아들 진우야. 아빠가 여기 있다. 이제 괜찮아. 아이 역시 아빠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비극으로 갈라졌던 아버지와 아들은 디지털 세계의 기적을 통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다. 회색빛 도시의 작은 보육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도시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넥서스 퓨처의 컨트롤 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강민혁의 집무실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절망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어둠의 공간은 이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강민혁의 집무실은 더 이상 어둠 속의 지휘소가 아니었다. 그의 책상 한편에는 아들 진우가 직접 만든 삐뚤빼뚤하지만 사랑스러운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아이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작은 연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곳에서 낡은 노트북이 아닌 아빠가 만들어준 최첨단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설계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윤태석의 몰락과 함께 넥서스 퓨처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눈 녹듯 사라졌다. 오히려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운 영웅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졌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던 강민혁의 리더십과 모든 진실을 밝혀낸 스타다스트의 존재는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물론 스타다스트의 정체가 강민혁 대표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넥서스 퓨처는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다. 윤태석이 그토록 탐내던 차세대 AI 운영체제 노아는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출시되었다. 노아는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설계된 강민혁의 철학이 담긴 결정체였다. 해킹 사태를 겪으며 보안은 더욱 강화되었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넥서스 퓨처의 주가는 이전의 최고점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은 윤태석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강진우가 복구해낸 프로젝트 독수리의 파일들과 차민준의 결정적인 증언은
그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는 기업 테러 살인교사 납치 및 증거인멸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강민혁을 향한 증오를 쏟아냈지만 그 모습은 그저 한 몰락한 악인의 추한 발악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프로메테스 차민준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여 차민준의 딸이 미국에서 최고의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은 차민준은 감형을 받아 비교적 짧은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이제는 넥서스 퓨처의 비공식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을 위해 사용하며 속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벽하게 아문 것은 아니었다. 강민혁은 여전히 밤마다 아내의 꿈을 꾸었고 진우는 가끔씩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기도 했다. 4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은 그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강민혁은 진우의 손을 잡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아내에게 건넸다.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진우 이렇게 훌륭하게 지켜줘서. 진우는 말없이 엄마의 사진 앞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하얀색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엄마에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사를 전했다. 강민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칼같이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아들과의 시간을 보냈다. 서툰 솜씨로 아들이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함께 공원에서 캐치볼을 했다. 기억을 잃었던 4년 동안 평범한 아이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진우를 위해 그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해주는 소소한 일상들을 하나씩 채워주고 싶었다. 진우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보였던 무표정하고 과묵한 아이의 모습은 점차 사라졌다. 아빠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아이는 웃음을 되찾았고 때로는 나이에 맞는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물론 아이의 천재성은 여전했다. 학교에서는 이미 모든 과정을 월반했고 집에서는 아빠도 깜짝 놀랄 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제 아이의 재능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무기가 아닌 세상을 즐겁게 탐험하는 놀이도구가 되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설계를 마친 진우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진우는 자신이 디자인한 가상의 도시를 아빠에게 보여주며 신나게 설명했다. 그곳은 범죄도 사고도 없는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는 평화로운 도시였다. 아이의 꿈은 아빠의 꿈과 다르지 않았다. 강민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절망과 고독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야경이 이제는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청사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이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가슴 깊이 묻고 아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다. 진우야, 강민혁이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아빠랑 같이 저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네가 꿈꾸는 세상 말이야. 그 말에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은 창밖의 별들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넥서스 퓨처 그 이름처럼 진정한 미래를 향한 연결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